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영진 고위직 상사의 취재 요청에 말없이 바라만 보던 영국 최고 베테랑 BBC 기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 인류가 주목해야만 하는 충격적 비밀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특집 방송을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했기에 이리도 다급하게 표변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윌리엄 하트라고 해요. 저는 BBC에서 역사와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예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역사의 흐름, 정치적 권력 다툼,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힘을 취재해왔어요. 고대 유적을 탐험하고 웅장한 궁전에 서보고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찾아다녔어요.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부터 잊혀진 작은 나라들까지 다양한 곳을 취재해왔죠. 제 일은 진실을 찾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제게 그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산업의 거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주목하는 건 당연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중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고서가 뭔가 조작된 것처럼 보였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이상할 정도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독립 분석가들이 그 수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베이징에 있는 정보원들에게 연락해보니 중국 정부가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숫자를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어떻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름이 계속 제 눈앞에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 문화와 관련된 기사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였어요. 게다가 인공지능 AI 연구, 로봇 기술, 디지털 금융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나라였어요. 전쟁과 침략을 겪었고 식민 지배도 당했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국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 규모,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브랜드, 기술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과장된 것 아닐까요? 몇 년 안에 사라질 유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그래도 중국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윌리엄, 아시아의 미래를 정말 알고 싶다면 직접 한국을 봐야 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상이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의심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그냥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행은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중국과 일본, 그런 나라들이야말로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진짜 강국이죠. 수세기 동안 문명을 만들어 온 나라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저에게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리는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였어요.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짐을 챙겨서 터미널을 나섰어요. 그리고 바로 짜증이 밀려왔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꾸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입국장을 지나자 여러 언어로 자동 안내하는 디지털 가이드가 저를 맞이했어요.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 순식간에 입국 절차를 끝내줬고 무인 전동차가 조용히 승객들을 터미널 사이로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설마 나라 전체가 이렇겠어? 공항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부러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혼란이나 지연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한국이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기사님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AI 기반 시스템이었어요. 목적지를 입력하자 음성 안내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줬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전기버스, 넓고 정돈된 보행로가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체계적일 수 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울은 수도니까 이렇게 좋은 거겠지. 도시 밖으로 나가면 다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몇몇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작은 현대적인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뭔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부터 의심 가득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K-팝이니, 한국 기술이니, 한국이 갑자기 뜨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결국 한때의 유행 아닌가요? 연구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 역사학자인 김 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늘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을 이겼죠. 그러자 또 할리우드를 따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있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자 김 박사님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을 관찰하고 의문을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역은 깨끗했고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센서에 갖다 댔어요. 몇 초 만에 개찰구가 열렸어요. 종이 티켓도 없고 불필요한 절차도 없었어요. 런던처럼 세계적으로 발전한 도시에서도 기차가 지연되거나 역이 붐비거나 시스템이 낡아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전통 간식을 팔고 계셨는데 손님들은 현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를 끝내더라고요. 서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 기술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한 할머니가 서양 사람들보다 모바일 결제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인터넷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어요. 용량이 큰 파일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했어요. BBC의 동료들은 런던에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늘 불평하는데 심지어 미국 같은 대도시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카페, 길거리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잡혔고 속도는 빛처럼 빨랐어요. 마치 다른 시대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문자, 한글이 그저 또 하나의 문자 체계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겠다고 짐작했죠. 하지만 박물관에서 제가 배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어요. 각 글자는 의미가 있었고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단순한 문자를 만들라고 학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는 전시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걸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 서양에서는 이집트 상형 문자, 라틴 문자, 중국 한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의 성공이 과장된 것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기사들을 찾아보고, 논문을 읽고, 역사 기록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논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 기술과 혁신의 선두 국가,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의 성공이 그저 착시현상일 거라고 믿었어요. 일시적인 유행, 곧 사라질 버블 같은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답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무시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학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실제 한국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평범한 한국인들을 찾아갔어요. 반도체, 로봇공학,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강국이 되었는지 듣기 위해 대기업 CEO들을 인터뷰했어요. 한국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삶을 다시 일궈낸 시장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의 한 작은 가게 앞에서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오직 배고픔과 살아남겠다는 의지만 있었죠. 그는 가족들이 미군이 나눠준 구호 물자로 겨우 연명하며 지냈던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손을 흔들며 주변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AI 연구를 하는 박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책과 모니터, 복잡한 수식이 가득 적힌 화이트보드로 가득 찬 연구실에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이유로 정부 지원, 기업 투자, 교육 시스템 같은 걸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글이요? 그저 알파벳 같은 문자 아닌가요? 교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교수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AI 연구자들이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어 처리에서 오류율이 가장 낮은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눈을 뭐라고요? 한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발음을 할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서 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문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패턴이 명확해요. 교수님은 모니터를 켜더니 AI 기반 번역 기술에서 한국어의 오류율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보다 훨씬 낮다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한글은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도 가장 완벽한 문자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양에서는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중국 한자를 위대한 문자 체계라고 칭송해왔어요. 그런데 600년 전 한국의 한 왕이 만든 문자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심지어 AI 친화적이었다니. 이걸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연구실을 나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 나라의 발전은 더 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논리, 정밀함, 혁신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일까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이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순식간에 강렬하게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이해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세종대왕 전시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평범한 박물관 전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림 몇 점, 오래된 책, 동상 몇 개 정도? 그런데 제가 마주한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세종대왕이 만든 발명품, 과학적 성과, 그리고 그의 통치 철학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혁신가, 과학자, 그리고 진정한 리더였어요. 솔직히 저는 세종대왕이 단순히 한글을 만든 왕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그가 남긴 유산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 정신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과학자, 발명가,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리더였어요. 아니, 조선시대에 무슨 과학?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시된 발명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채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로 비 오는 양을 재서 농사의 계획을 세우도록 한 기구였어요. 요즘 기상청이 하는 일을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시작한 거였어요. 당시 다른 나라는 하늘을 보고 감으로 날씨를 예측했는데 조선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혼천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달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걸 백성들의 삶에 활용한 왕. 이거 현대 천문학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위성을 이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앙부일구는 공공의 시계라고 했어요. 지금 몇 시지? 조선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길거리마다 공공의 시계를 설치했어요. 누구나 시간을 알 수 있게요. 그 시대에 디지털 시계 같은 개념을 적용한 셈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왕이니까 내 말이 법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신하들에게 의견을 내고 반대할 기회를 주었어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과 논리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냐? 이제는 조선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지만 그때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혼천이를 만들어 별의 움직임을 분석했던 시대에서 지금 한국은 극나노 단위로 반도체를 설계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삼성과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센트를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이 한국의 DNA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AI 언어 인식에서 오류율이 가장 낮은 문자예요. 그럼 이걸 만든 한국이를 활용 못하겠어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세계적인 AI 번역과 언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AI 기반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항상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원했어요. 그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진 걸까요? 지금 한국은 솔루션 삼성 SD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더 오래 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 이게 다 실용적인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배우고 익혀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거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던 정신이잖아요. 지금 한국은 성적 세계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게다가 서울과 부산은 스마트시티로 변화 중이고 AI 기반 교통 시스템, 친환경 도시 설계,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그냥 공항이 아니더라고요. 세계 최고 공항으로 수차례 선정되었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또는 다른 나라를 따라해서 발전한 게 아니구나. 한국에는 예전부터 내려온 깊은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논리적인 사고, 실용적인 혁신, 과학적 접근 방식, 그리고 그 뿌리는 600년 전 조선, 세종대왕의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반도체, AI, 배터리, 스마트시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건 그냥 현재의 산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한국만의 혁신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는 한국을 더 이상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그저 중국을 따라가며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온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역사에 휩쓸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온 나라였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나라를 흉내낸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혁신, 끈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한때 유행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글, 그냥 중국 문자의 변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그저 일시적인 성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유적지를 떠나면서 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과장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 문화는 그냥 한때의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도 서양에 비하면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맞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제는 겸손함을 배웠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처음으로 진짜 이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전에는 문제점을 찾으려 했어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흠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이 나라가 스스로 이뤄낸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녁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 가게 앞을 청소하는 상인들, 카페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일상의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장면이 모여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요. 한국은 세계가 주목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멈추지 않고 나아갔어요.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혁신하면서, 그리고 이제야 세상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서점에 들러서 한글 교재를 샀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만든 사고방식, 논리, 그리고 효율성을 알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한국 영화를 몇 편 다운로드했어요. 그동안 서양의 시각으로만 한국을 바라봤던 게 싫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감사했어요. 한국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줘서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위대함이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커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위대함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위대함은 끈기에서 나와요. 위대함은 창의력에서 나와요. 위대함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저 혼자만의 깨달음도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는 방식,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외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나라를 세계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는 걸.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튜브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